지금부터 조선해운업 동방회생을 위한 정책 제안 대토론회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장님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조선해운업 동반회생을 위한 정책 제안 대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제목만 봐도 참으로 가슴이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반회생. 사실은 저는 이제 정치를 하기 전에 그 종합무역상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배도 수출을 해봤고요. 또 해운업계와 함께 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제품을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해운업과는 너무 그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또 제가 젊을 때 참 그 함께 꿈을 키워오던 이제 그런 업종인데 요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해서 다시 일어나야 될 텐데 조선해운업 동반회생, 제목만 들어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 모임의 송영길 대표위원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조선업과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덕훈 행장님께서 공동 주최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조선업 세계 1위, 해운물류 세계 8위의 신화를 일궈내는 등 명실상부한 해양수산 강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 장기 침체로 조선 해운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마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조조정과 물류 대란 등의 후유증은 날로 커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주최한 송영길 의원님은 해양 뉴딜 정책을 제시할 정도로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송영길 의원께서 주창하신 내용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조선업과 해운업의 동반회생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에도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조선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조선 해운업의 동반 회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 그 축사 순서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입니다. 먼저 조선 해운업 동반 회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서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 의원 연구 모임의 공동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님과 새누리당의 이종구 의원님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바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발제를 맡아주신 전준수 서강대학교 석좌 교수님, 그리고 조규열 한국수출입은행 해양금융본부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님, 김선문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과장님, 문경환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님,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님, 유창근 현대상승 사장님, 그리고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경제의 대부분을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8%가 선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조선 해운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격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수주량은 무려 85%가량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해운업계의 경우 물동량의 둔화와 과잉된 화물 적재로 인해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우리 조선 해운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와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외 사례, 새로운 정책 방향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해양강국, 무역강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조선 해운업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조선 해운업 동반 해생을 위한 정책 제안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앞길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연금 모임과 수출입은행이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로 있는 새누리당의 이종구 공동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모임의 공동 대표인 새누리당의 이종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조선 해운업계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그리고 선박 발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선박의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박 발주량은 직전 5년 평균이 고작 50%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50~60% 정도로밖에 발주량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조선 강국, 해운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일본 이러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선박 공급 능력을 감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5년 동안에 우리의 공급 능력 감축은 중국과 일본의 한 5% 수준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 구조조정을 좀 더 가속화해서 공급 능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게 필연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이러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을 하고 고통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오늘 심도 있게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구조조정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도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옥석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은 강화를 하고 열위에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또는 폐기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할 시점이 왔습니다. 규모를 감축하면서도 고부가가치를 도모해서 우리가 계속 조선 해운업계의 강자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략 마련을 위해서 오늘 정부와 민간, 학계, 국회 등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구조조정을 미래지향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조선업계와 해운업계가 거듭나는 그러한 발전적인 계기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수출입은행의 이덕훈 행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입니다. 우선 조선업, 해운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장은 일단 큰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토론의 장을 갖게 돼서 저로서는 아주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조선해운업 동반 회생을 위한 정책 제안 대토론회를 주관해 주시는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공동대표이신 우리 송영길 위원님과 이종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경태 이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토론회에 깊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전문가 그리고 귀빈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197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40년 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을 제공해온 우리나라 대외 전담 정책 금융기관입니다. 수구는 조선업 등 중화학공업의 수출 진흥을 집중 지원하여 특히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로 성장하는 데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오늘 조선해운업 동반회생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는 현재 우리 조선해운업, 나아가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혹독한 상황과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중차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우리 조선사들은 2008년 이후 주력 선종의 수주 감소와 자국 발주량 부족 등으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올해 수주량이 전년 대비 87%가 감소하는 등 사상에 유례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잉 공급 그러한 이제 수요가 줄면서 이 공급이 과잉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제 산업들이 한 15% 정도 수요가 줄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지금 조선업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부분은 한 15% 정도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주 자체가 87%가 감소합니다. 반 정도 더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상당히 많은 수요의 감소는 지금 사실 2008년, 2009년부터 지금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해운업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사실. 물동량 증가세에 2배가 넘는 선복 공급 과잉과 2008년 대비 92%가 하락한 저운임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 정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90% 정도 아래로 운임비가 지금 줄어 있는 그러한 기조 등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과 해운업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수출 고용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 대표의 기간 산업입니다. 이와 같은 조선 해운업이 동반 회생하는 것은 개별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발전의 동력에 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수출입은행은 금융 분야의 버팀목으로서 조선 해운업의 상생 발전을 마련하고 산업 정상화를 위한 국민과 시대의 요청에 따라 주어진 소명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대책 마련에 함께 고민해 주신 우리 송영길 의원님과 대한민국 국회에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저희 수출입은행만 갖고 그것을 대처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국가의 힘으로 모아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토론의 장은 저희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회 수출입은행장으로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어쨌든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방안들이 수주 절벽 극복과 해운사 선대 확보 등 조선 해운업의 생존 전략 마련과 동반 회장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우리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이기복 회장님과 많은 고민도 해오고 또 인천항이 지금 200만 TU를 넘어서서 300만 TU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산항은 1,500만 TU가 넘는 정말 그 세계의 5대 그런 그 항구인데 이게 요즘에 한진 해운이 이렇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돼 있어서 사실상 섬과 같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물류의 98%를 선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핵심인 이 해운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고립될 수가 있고 또 전시 상황에서는 물자 조달에서 큰 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조선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서 급기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이 돼 있는데 과연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그렇게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최순실 사건과 관련돼서 이게 한간에는 이 최순실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좀 이 조양호 회장이 좀 눈밖에 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양호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 왜 좀 찍혔습니까? 물어봤더니 잘 말씀 안 하시던데 원래 조양호 회장께서 사실 삼성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아주 큰 애정을 가지고 뛰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됐건 그게 최근 언론에는 최순실이 요청하는 사업을 거절한 바람에 뭔가 눈밖에 나가지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그만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를 제가 같이 우리 대한항공의 스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조영호 회장과 제가 긴밀히 논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만둘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만둘 리가 없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덧붙여서 땅콩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대책 없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한진해운이 지금 이제 파산 절차로 갈 거냐 말 거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고, 급기야 미주 노선을 지금 이제 경매에 붙여서 현대상선이 인수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된 시기에 어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김종민 의원이 제안을 해서 이 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깊은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는데, 먼저 우리 단연간 우리 해양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전주수 교수님과 조규열 본부장님이 각각 10분씩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하고, 플로어에도 우리 한진해운도 와 계시는데 플로어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주셔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수 교수님을 모시고 10분 내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송영길 의원님, 수출입은행 이덕훈 행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20분이라고 들었는데 또 10분으로 또 절반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태여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 몸부림칠 건 없고요. 요점별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10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업은 국제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많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람은 덴마크에 있는 머스크란 선사입니다. 이 소위 우리 현대상선이 얼라이언스라는 데 들어가고 싶은데 바로 머스크와 MSC가 있는 2M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면 해운에 있어서의 최상 상류급입니다. 지금 2M은 여러 가지 루머를 통해서 자기네가 현대상선을 받아준다는 동, 안 받아준다는 동, 우리를 예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머스크라는 선사는요, 2010년에 18,000TU, 그 당시에는 기껏해야 우리 전 세계 돌아다니는 컨테이너선이 20푸트라는 쇠괴짝 보통 한 7,000개, 8,000개 싣고 다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때 18,000개 실는,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사이즈인 18,000개 실는 이 컨테이너선을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 20척을 일시에 오더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제일 처음에 구조 항로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격과 상품의 질이죠. 그런데 컨테이너화하고 난 다음에는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적입하고 목적지까지 도어-투-도어, 문전에서 문전까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질의 차별화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18,000TU로 만들 것 같으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박을 운항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연료비인데요. 캐파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기름이 그렇게 쓰이지를 않아요. 왜? 바다 자체는 별로 마찰이 없기 때문에요. 기껏해야 한 30%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전체 비용을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 수로 나눌 것 같으면 18,000개 실는 것이 절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최저의 운임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머스크의 야심은 조만간 힘없는 선박회사들은 다 시장에서 몰아내고 소위 힘있는 사람만이 살아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는요, 모든 여러분들 알다시피 컨테이너 회사는 우리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종의 내셔널 라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리하게 선박 대형화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덕분에 우리나라 조선소는 재미를 꽤 봤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엄청나게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만이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 머스크가 만들어낸 새로운 파라다임이 이제 점점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망해서 없어질 줄 알았던 힘없는 회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대형선을 지어서 무리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머스크까지도요, 지금 2, 4분기에 1억 4천만 불 적자 냈고 3, 4분기에는 물론 흑자를 냈습니다.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무려 33%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파라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6조 5천억의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서 해운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의 해운 경쟁력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과연 무조건 다른 회사가 하는 것처럼 대형선을 짓고 허겁지겁 뒤에서 쫓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우리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가격이 아닌 상품의 질로 가야 된다는 거죠. 13,000TU 지금은 전기선들의 기껏해야 16노트, 18노트밖에 달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23노트, 24노트 달렸던 전기선들이. 따라서 24노트의 스피드로 또 필요 없는 기항지를 제거하고 또 전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케줄을 어떻게 만든 정시성입니다. 이 정시성을 우리가 90%, 현재 머스크가 한 86% 하고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90%까지 달성하고 전체 걸리는 운송 기간을 30% 전략할 것 같으면 해상 운송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뭐냐? 13,000TU짜리를 일시에 우리도 옛날에 머스크처럼 20척을 일시에 지어서 그 자체가 우리나라 조선소에 새로운 일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비즈니스 클래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성공할 것 같으면 지금 많은 선주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대형선을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럴 때 우리의 성공 케이스를 보고 그 많은 선주들이 아하 이제는 13,000TU짜리 고속 고효율 친환경적인 선박을 우리도 지어야겠다고 했을 때 소위 우리의 이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조선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마중물 노릇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3,000TU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동해안, 남미의 동해안까지 커버하는 새로운 소위 해상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선업의 일감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태의연하게 옛날 파라다임에서 놀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한번 파라다임을 만들고 파라다임의 하나의 개척자가 되자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나라 해운을 세계 최강의 해운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저 대형선 몇 척 더 짓고 과연 예전대로 하면은 우리가 더 짓는 그 대형선이 시장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선복 과잉이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부정기선은 이렇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IMO 현재 유엔 해양 기준, 일본 세계 해사 기구라는 IMO의 의장이 사무총장이 우리 임기택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부산 항만공사 사장을 하셨죠. 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런던 갈 때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사무총장은 개도국들이 밀어서 됐지만은 앞으로의 IMO가 해야 될 것은 환경적인 문제.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 선박의 40%는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입니다. 많은 유해가스를 CO2, 넉스에서 많은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뭔가 전 세계적으로 각기 분야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선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박도 그 유해가스의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제협약에 의해서 향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그 선박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할 것 같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합니다. 주요 항만에서 항만 통제를 통해서 그런 선박은 기항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단기간에 많은 선박이 고철화되고 시장에서 사라지면 새로운 일감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임기택 사무총장께 당신은 국가적인 큰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진국, 특히 EU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시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셔가지고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살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6조 5천억의 금융 지원의 전체적인 해운력 강화 방안을 만들었지만 문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부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화주가 전혀 협조 안 하는 나라도 드뭅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업종은 우리나라 화함을 겨우 17% 싣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운업도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화주 선주 간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반드시 이번에 하나의 제도화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금융 쪽에서 우리 이덕훈 행장님이 사실 어느 역대 행장님보다는 이덕훈 행장님처럼 조선 해양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문제는요, 일반 상업은행에서 일단 어떤 업종이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우선 하는 일이 전체적인 소위 대출의 규모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주고 하고 있는 판에 대출의 규모까지 줄여버리고 실질적으로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LTV라고 그러죠. 담보 가치라는 건 선박은 어떻습니까? 해운이 불황이 되면 당연히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족한 담보물에 대해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적인 해운업에 대한 이해로는 절대 우리나라 해운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해운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든 상업 금융기관도 똑같이 그 매뉴얼에 의해서 대출하고 금융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반드시 이번에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조규열 본부장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출입은행 해양금융구조조정 본부장 조규열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재위 송영길 의원님께서 주관하시는 조선해운 동반회생 정책 토론회에서 조선해운금융 상생발전 방안의 발제를 맡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을 감안해서 가급적 오늘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의 목차는 먼저 조선해운금융 상생발전 방안, 그 다음에 국내 해운산업의 장기적 구조 개선 방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선해운금융 상생발전 방안입니다. 조선해운시황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금융산업은 어떠냐? 최근 대우조선, 또 현대상선, 한진해운 이런 주요 조선해운 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정책금융기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상업금융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해양 익스포저를 축소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산업에 대한 지원군은 누구냐? 최근에 정부, 그 다음에 정책금융기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송영길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국회에서도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박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 하순 선주협회 주관 해운사 사장단 연찬회에서 국내 발주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 상생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화주가 발주하고 우량 선주가 발주하고 또 정부가 발주하고 또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방안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우리 해운산업을 해운과 조선산업을 일으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수부 주관 하에 조선해운 금융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해운 화주, 도선사 상생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등 각 분야별로 상생발전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최근에 근본 추경 예산에서 1,000억 원을 편성해서 군함, 순찰선 등 총 60여 척의 관공선을 조기 발주함으로써 중소조선소를 지원하는 그러한 방안을 발표했고요. 또 지난 10월 31일 날 정부는 조선해운 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선박은행 설립, 선박정책펀드 확대, 또 캠코 선박펀드 규모 확대, 또 조선해운 상생 네트워크 신설 등을 규호골자로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조선해운금융 상생 발전의 핵심은 이런 이해 당사자들 간의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잘 구축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과 중국의 해운 규모는 대단합니다. 조선 규모도 대단하고 해운 규모도 대단합니다. 즉 글로벌 탑3에 있죠. 일본의 해운 규모는 선대 규모는 월드 넘버 2입니다. 그리스가 16.9%로 넘버 1이고 일본은 13%로 넘버 2입니다. 중국은 한 9%로 넘버 3입니다. 조선산업도 이에 걸맞게 중국이 넘버 1, 2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넘버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운과 조선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 때는 내수를 통해서 즉 자국 발주를 통해서 조선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발주 비중을 보면 중국은 30%, 일본은 38%,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쟁국은 이런 시황 부진을 자국 발주로 흡수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주 절벽에 위치하게 되면 내수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산업 구조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기 해운 시황 침체 시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 그냥 선박만 발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선박금융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거죠. 무조건 선박을 발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박금융이 가능한 그러한 구조는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량한 포스코, 한전, 가스공사 이런 데를 통한 용선 발주 이 경우에는 금융이 현재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선주 매년 이익을 나타내는 우량선주의 경우에는 용선 계약이 없어도 어느 정도 시장이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펀드 또는 선박은행 이런 펀드, 정책펀드를 통한 컨테이너선 발주는 지금 국적선사기 때문에 지금 현대상선이 유일하게 나온 국적선사기 때문에 비록 신용도가 다소 약하지만 시장에서 선박금융이 작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금융이 조달 가능한 이런 구조로 선박 발주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은의 조선 해운 지원 금융의 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수출은행은 조선소에 대한 제작 금융 RG 또 해운사에 대한 선박 구매 자금, 중고선 구입 자금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의 틀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최근에는 조선소 수익성 제고 또 국내 조선소 간의 경쟁 완화를 과당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5억 불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한다든지 또 불공정 계약서를 심사한다든지 또 선수금률이 40% 미만인 헤비테일 거래는 RG 발급을 제한하는 등 정책 금융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해운 산업의 장기적 구조 개선 방안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해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비용 측면에서는 이렇게 다 용선료, 원리금 상한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익 구조를 보면 수입은 운임에 상당히 변동되는 이런 운임 위험 리스크를 전부 떠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주 취약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반면에 해외 선사, 모든 선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MSC라든지 나비게이, 스콜피오 이러한 해외 유수 해운사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 선박 운영 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위험을 선박 투자들 또 은행들 이런 선박 투자자와 해운회사가 풀에 가입된 해운회사가 분담해서 공유하는 그래서 해운사는 운영에 집중을 하고 이런 투자자들이 그 운임 저하에 따른 그런 비용을 흡수하는 이런 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수의 해운사, 선박 투자자들이 풀에 참여하고 운임이 하락할 경우에는 해운사 또는 선박 투자자들이 수익과 배당을 낮춤으로써 운임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풀에 가입된 해운사 한두 개가 망하더라도 전체 풀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풀 내에 일부 한두 개 선사가 망하더라도 그 풀에 가입되어 있는 여타 산사가 그 해운사를 흡수함으로써 M&A 함으로써 정상적인 이 풀은 작동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해운업계도 이러한 해운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는 이제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선박은행 또 선박정책펀드 이게 그 단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박은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은행 설립과 관련돼서 지금 뭐 정부가 재원 조성,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와 수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약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선박은행이 신조 선박을 발주하거나 또는 중고선을 매입하여 국내 해운사에 용선해주는 이러한 구조가 기본적으로 될 것입니다. 가장 현안 사항인 현대상선이 보유의 선박을 매입해서 재용선해주는 그러한 세일 앤 리스백 거래라든지 또는 한진해운 등 여타 해운사 중고선 매입 그리고 신조 선박 발주의 용선 거래 이런 것 등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대상선의 세일 앤 리스백 거래 또 재무구조 개선 거래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제에 정부에서 굉장히 소중한 재원 5천억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걸 잘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현대상선의 경우 선대 확충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 또 유동성 지원 또 항만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을 한 틀에 묶어서 이 귀중한 재원을 잘 활용해야 되겠고 그것도 선박 중고선 매입도 이 기금을 전부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금융을 리파이낸싱을 일으켜서 가급적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선박은행 설립과 운영이 우리 해운업계의 오랜 수원 사업이었던 만큼 앞으로 운영도 내실화해서 향후 선박은행이 세계적인 토니지 뱅크로서 성장해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선박은행의 그 현재와 미래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펀드입니다. 정책펀드는 금년 초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보,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초대형 컨선 신조 발주를 위해 공동으로 한 12억 불 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펀드 규모를 24억 불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선정도 컨테이너선 외에 탱커, 벌커 등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선박은행과 정책펀드 운영에 있어서 과연 우리도 해외 사례처럼 용선료를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해운사의 프로핏 쉐어링이라든지 또 해운사의 신용도 이런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깊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해외의 경우 중국 리스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리스사는 지금 중국 대형 상업은행들은 대부분 리스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선박 외에도 항공기, 철도 촬영 등에 대한 리스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공상은행의 케이스인데 공상은행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급이 A고 또 항공기 450척, 선박 300척, 또 철도 차량 이런 걸 한 3만 8천 대 이렇게 리스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토니지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출입은행이 하는 해양 인프라, 해양 글로벌 펀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저희 나라의 경우에 지금 선박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 보증, 투자,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항만, 이런 해양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의
지원 체제가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그 인프라 쪽에 강한 IB 또 항만 같은 경우는 맥쿼리 이런 해외 유수 IB들과 공조해서 프레임워크를 미리 구축을 해놓고 개별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그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런 항만 인프라를 지원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롱비치 터미널, 뭐 스페인 터미널 이런 경우 그 인수 프로젝트가 생기면 이런 해양 인프라, 해양 글로벌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그 해양 인프라와 관련돼서 연구체 투자를 통해서 해양 인프라를 지원한 프로젝트 사례인데요. 요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인데요. 30일 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박펀드 한 3.7조를 조성해서 75척을 발주한다. 이 선박펀드는 정책펀드 또 수출입은행의 에쿠시펀드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 선박은행도 설립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아까 상승협력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체제를 좀 구비하겠다. 또 중소조선소에 대한 지원 선박 발주를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제가 발표가 됐고 오늘 또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일부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입은행은 정부와 또 현지협회, 조선 그 해양 플랜트 협회와 공조해서 그 위기에 빠진 국내 해운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엔 토론 순서를 우리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께서 또 일정이 있어서 또 가장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부터 말씀. 예, 김영무 부회장님 말씀하시죠. 예, 저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 김영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다른 일정이 있어갖고 먼저 좀 발표하고 이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할 사항은 우리 해운산업이 이제 철저히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 나름으로는 이제 4단계로 좀 나눴어요. 첫 단계는 일단 우리 해운산업 발전 과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좋은 말로 성찰이 반성입니다. 반성. 저희가 97년도 IMF 때에 저지른 실수를 2007년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IMF 때 위기가 터지니까 그때 정부나 정책국민간에서 해운선사, 각종 기업한테 취한 조치가 지원 조치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거 팔아라. 수익성 있는 자산을 팔아서 연명해라 했습니다. 연명해라.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이 수익성 있는 자산을 다 팔았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상선이 자동차 선부가 있었는데 그거를 외국 기업에 팔았어요. 6억 캐리어예요. 그게 지금 연간 3, 4천억씩 이익을 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 현대상선 자동차 선부를 팔지 않았으면 현대상선이 이렇게 위기 안 왔어요. 두 번째 잘못한 게 뭐냐. 그 당시에 해운업계 상황을 모르고 부채비율 200%를 강요한 겁니다. 강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박 한 척 지을 때마다 부채비율 400%는 기본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채비율 200%를 강요하다 보니까 그들의 선사들은 선박을 확보하기보다는 남의 배를 용선한 겁니다. 그 용선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한진 현대상선이 고용성료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왜? 자기가 배를 확보하려면 부채비율 400%가 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맞지 않으니까 200%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기가 배를 짓기보다는 남의 배를 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사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고용선료에서. 근데 2007년도에도 똑같은 리만 브라더스 위기가 터졌습니다. 똑같은 실수 반복해요. 지금 보면요. 선사한테 강요한 거 뭐냐면 있는 거 팔아라. 현대 한진이 그동안 7년 동안에 거의 있는 자산 좋은 거 다 팔았습니다. 판 게 7조예요. 7조. 7조 팔아서 버텨온 겁니다. 그동안의 지원, 제가 가히 말씀드린 데 없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7년 동안에 정부나 정책금에도 요구한 게 좀 도와주셔 하고 나온 게 뭐였냐면 첫 번째 2014년도에
유동성 공고분할 회사채 신속인수제 있어요. 신속인수제. 근데 회사채를 상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상한 금액 20%는 갚아라. 나머지 80%에 대해서 시중금리보다 2배 비싼 금리를 부여했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선사들은 수익성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금융권은 20% 갖고 나머지 돈은 고리의 자금을 낸 거예요. 그거 갖고 7년 버텨온 겁니다. 작년 말 현재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구조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팔 게 없으니까. 두 번째 잘못된 건 뭐냐. 해운조선 구분을 못해요. 선후를 몰라. 선후. 조선이었다면 조선에 엄청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조선이 그럼 됩니까? 돈은 해운에서 흘러들어가야 돼. 해운에서 돈이 흘러들어가서 해운 선사가 조선업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대책을 보면 조선업계한테 바로 조선에 돈을 꼽아줍니다. 우리 해운 선사는 신용도 없다. 자금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전재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스크가 새로운 선박 20척을 만들어서 아까 수출입은행 자금 좀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 당시에 2010년도 11년인데 우리도 고효율, 고성능 선박을 좀 갖고 싶다. 선박 확보 자금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4년 나온 게 선박금 해양 플랜트 자구 지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국내 선사한테 국한시켜 주셨어요. 국내 선사. 근데 나온 게 국내외예요. 국내외. 우리가 어렵다고 나왔는데 대책 나온 게 국내외예요. 그래서 외자를 빼달라 했더니 안 빼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서 조선의 자금 85%가 해외에 나갔습니다. 해외. 거기에 이제 외국 선사, 플란트 그런 게 있겠죠. 우리 국내 선사 떨어진 게 15%입니다. 15% 떨어진 것도 컨테이너선이 그런 데 떨어진 게 아니고 장기 수용 계약이 어태치된 안전한 선박. 예, 자금 지원이 됐지. 마스크라인과 경쟁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 지원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질 수밖에 없죠. 18,000TU 트리플리 선박, 세계 최고효율의 선박, 우리가 갖고 있는 선박보다 2배 이상 적자 쓰고 에너지 세이빙 효과 확실히 큰 그 사람들은 급액 20척 갖고 구장로 뛴 겁니다. 우리는 못 당하죠.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성은 뭐냐. 정부 구조조정 원칙에 원칙이 있어요. 정부 구조조정 원칙. 어려우면 니네가 스스로 알아서 견뎌라. 거기서 견딘 게 현대상선이고 못 견딘 게 한진해운입니다. 근데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 근데 우리한테 그 원칙을 적용했어요. 그럼 조선을 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조선에는 그 전에도 10종가 들어갔어요. 대우조선은 4조 8천원, 성동, SPP 10종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금년 초 상반기에. 해운업계 안 줬잖아요. 그럼 원칙이 한 업종에만 적용되는 거냐? 전체 산업에 적용되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반성화에서 우리 해운 산업을 이제 재건해야 되는데 두 번째 리스트럭처링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선사는 규모의 경제가 극대화가 안 돼 있어요. 왜? 자금 지원이 없으니까 외국 선사 갖고 있는 선박 절반짜리 배 갖고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딱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컨테이너 분야 말씀드리면 원양 선사에 최선다 100만 TU 이상 선봉량을 가진 선사가 필요하다. 세계 1등 선사의 마스크라인이 300만 TU, MSC 260만 TU, 최근에 일본 3사가 합병해서 만든 게 120만 TU예요. 우리 한진 살았을 때 60만 TU, 현재 살았을 때 40만 TU. 이거 합친 규모 100만 TU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대 100만 TU 이상 글로벌 메가 캐리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선사의 강점은 뭐냐면 아시아 지역의 강점이 있어요. 아시아 지역 피더스에서는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싱가포르 PIL, 대만의 와나에는 벌써 30만 TU, 20만 TU예요. 한 선사가. 근데 우리 선사는 12개 선사 모두 합쳐봐 20만 TU야. 이라끔 경쟁 못합니다. 우리도 아시아 지역에 취향하는 선사도 최소한도 20만 TU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금융적으로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벌크선 뭐냐?
우리나라 벌크선이 한 150개 있어요. 1년에 보통 10개 망합니다. 10개 생겨요.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대형 벌크 선수도 어려워. 그래서 우리도 벌크 캐리어도 최소 1000만 데드웨이트 벌크는 있어야 되겠다. 3개든지 5개. 이 1000만 데드웨이트 선사를 서너 개 가져서 아까 조기열 행장이 말씀하신 포철, 그다음에 한전, 가스공사 그 물건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 글로벌 메가 캐리어, 원 리저널 메가 캐리어, 그다음에 벌크 분야에서 3M5 메가 벌크 캐리어 1000만 톤 이상. 이런 규모 경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와 정책과 금융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아까 정부에서 발표해 주신 거, 그 부분은 이제 좋습니다. 아주 저희가 10년 동안 얘기했던 거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권이 바뀌어도 시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까도 그림 보십시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더니 조영장께서 말씀드렸죠. 연간 산업 상생 방안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요, 철강하주 이게 무역이죠. 세계 톱 10입니다. 해운 세계 넘버 5예요. 조선 세계 1위, 금융도 세계 10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10손가락에 있는 5개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생존화했어요. 조선은 조선, 해운은 해운, 금융은 금융, 하주는 하주.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로 연간 산업 간의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무역업계, 철강 하주는 해운 산업이 여태까지 실어주는 게 전 20%인데 아까 17%라고 그러대. 20%밖에 안 돼요. 우리 하주들이 우리 선사를 아껴줘야 됩니다. 50% 이상 줘야 됩니다. 50%. 그 다음에 금융. 아까도 말씀드린 금융이 우리 선사한테 주는 게 10%, 15%밖에 안 돼. 50% 줘야 돼요. 50%. 50% 줘서 우리 해운 선사가 하주로부터 50%의 적출, 금융으로부터 50% 금융을 받아서 국내 조선소에 5%밖에 안 내수 비중을 50%를 올려야 됩니다. 50%. 그 다음에 철강도 어렵대요. 철강도 국내 조선에다 최소한도 우리 조선소에서 50% 후판을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경제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기자재 업체. 일본 애들은 자기네 선박 지을 때 자기 기자를 거의 90% 이상 씁니다. 90% 이상, 100%. 우리는 쓰는 게 70%밖에 안 돼. 이것도 목표를 100%를 떼야 됩니다. 100%. 그래서 세계적인 톱 10에 들어오는 산업을 5개씩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끊어서 서로 도와서 우리끼리 도와서라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안 되면 연간 산업 간의 상생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고 20년 전의 교훈, 2007년도의 교훈을 또 20년 후에 또 장당 내년에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좀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영무 선박협회 부회장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머스크가 이 18,000TU급 20척을 우리 대우 조선해양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엑심뱅크가 한 80% 선박금융을 제공해서 우리나라 금융이 제공한 금융으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18,000TU 20척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해운업으로 우리 한진해운을 잡아먹는 어떻게 보면 참 이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끼리 협력을 못하고 50%도 적게 느끼는데 10%, 15% 서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주들이 저는 우리나라 선사를 20%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서비스 우리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연관이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잘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김영무 부회장님 감사하시고 저희가 이제 소위원회 열 때 다시 한번 좀 모셔서 더 깊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 현대상선 지금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상선도 지금 만만치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좀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들이 이제 정책이라든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늘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회사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주협회 부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현대상선 특히 해운업 입장에서 가장 크게 중요한 것들은 해운업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의 뭐 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들 이런 걸 펼 때 보면은 그 기준 자체가 화주들 또는 조선업계 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지 해운 사업의 특징을 놓고 펼쳐지진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화주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그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한진해운 때문에 물류 사태 생겼을 때 회사에서 급하게 엑스트라 로더를 어레인지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것들은 어쨌든 국내 화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운임이 적정 수량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또 그렇게 지켰습니다. 실제로 남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그 국제선사가 없는 경우에는 500불 하던 운임이 하루 아침에 3,000불까지 뛰어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막았고 그 때문에 현대상선은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돌아오는 이야기들은 뭐 언론에서 마찬가지고 화주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사도 욕심을 부린다. 아니면 뭐 현대상선 때문에 운이 올랐다. 이런 식의 인식이 일단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람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생입니다. 현대상선이 아니라 해운사업의 특징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들이 회사가 부탁드리고 싶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섬나라하고 그리고 이런 해운 산업들의 물류가 해운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데 사실 해운 사업 자체는 거의 고사 상태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는 것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얼라이언스 통해서 경쟁력이라든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2M 같은 경우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에 신문기사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은 이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경쟁을 확보한 단계도 넘어서는 우리는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작은 선사를 죽이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연결된 상태들 상호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정책이라든가 고민들이 실제 해운 선사들에게 필요한 타이밍, 일정, 모습이 아니라 각각의 로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도 문제고 내년도에 1년 동안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 연간 계약이 11월 달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 운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70%의 화물에 대해서 이미 작년 12월 달에 해놓은 계약 운임, 아주 낮은 운임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년 3월까지 결정이 돼요. 그러면 해운선사 입장에서는 올 가을에 지금 시점에서 회사가 어떤 이런 강력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동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래야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운임 계약을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수익성 개선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어나운스라든가 실제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해운사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 두 번째가 어떤 구조조정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타이밍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인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것들이 과연 이런 시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현대상선 또는 다른 해운선사들이 실적을 거둘 수 있고 수익성을 거둘 수 있고 외부의 어떤 화주들한테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각각의 기관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퀘션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회사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그 해운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대상선이라는 회사는 이미 국민기업입니다. 저희가 했던 이제 많은 과정들, 많은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그 농협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포함해서 개인 주주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농협, 신협과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과거에 부채를 탕감을 했고 따라서 그분들이 다 회사의 이제 주주가 되어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상선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게 특혜가 아니냐, 누구 특정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들의 대주주는 없습니다. 가장 큰 대주주가 산업은행인데 이전에 14%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국민기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향후에 수출입에 있어가지고의 기관 사업이고
향후에 발생할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아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을 지탱할 수 있는 전략 물자를 이제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국민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의 시각 변화를 통해서 이 회사를 살리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빌드된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다 할 수 없이 고마운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제로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어떻게 원가 경쟁을 확보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투자를 해주시고 참아주신 분한테 보답할 거냐는 당연히 저희 상선에 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뭐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라 뼈를 3번, 4번을 깎아서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믿어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의 시각을 좀 바꿔서 그렇게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진행을 해주신다면은 정말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향후에는 머스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파에서 한 가지 더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머스크라든가 이런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운 산업의 스케일은 전체 그 배 선봉량이 아닙니다. 각각의 배 단위거든요. 아무리 내가 300만 TU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배들이 경쟁이 없다면 아니면은 그 각각의 배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물류 흐름을 효과적으로 오르가나이즈하고 오퍼레이팅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은 이거는 사실 무너지는 겁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작긴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기회를 적절히 잡아서 적절한 전략을 수행을 한다면은 각각의 배별로, 트레이드별로 경쟁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축적이 됐을 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원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 방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포커스를 말 그대로 구조조정 늦어지면 안 되고 효과가 적어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액션들을 취해주신다면은 정말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고 그에 대해서 회사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번에 정부 안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번에 정부 안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부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지금 감사드리고 있고 지금 타이밍상으로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회사 필요한 타이밍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주 노선 실제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의 미주 노선과 롱비치 터미널 인수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대건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2M에 가입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얼라이언스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각 해운 회사가 전체 미주 구주 노선, 피더선 노선, 아시아 노선 이런 거를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을 해가지고 선사끼리 남의 짐 이게 대신 실어주고 또 품앗이로 이렇게 실어주는 걸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스타 얼라이언스를 해서 각각 협약을 맺은 항공사끼리 서로 간에 환승해주고 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해야 내 화주가 어디로 실어달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어떻게 환적을 해가지고 필요한 목적지까지 내 배가 없으면 남의 배를 얼라이언스 돼 있는 배한테 부탁을 해서 실어주는 겁니다. 이게 돼야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지금 가장 큰 얼라이언스가 머스크하고 MSC가 2M이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얼라이언스인데 여기에 이제 현대성선이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우리 김충현 부사의 말씀대로 MSC가 자체적으로 이제 치킨 갭을 벌이면서 이제 별로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한진해운은 더 얼라이언스에 가입돼 있었는데 아무튼 이 문제 지금 얼라이언스 가입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얼라이언스 가입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저희가 지금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얼라이언스라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력하는 관계고요. 그리고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화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에 있어서 화물을 안전하게 나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커버리지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몇 개의 얼라이언스에 또는 얼라이언스 내에 있는 화주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얼라이언스 협의가 늦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얼라이언스 내에서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동시에 경쟁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내후년도의 수익을 가지고 지금 당에서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치열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진척이 빨리 안 나오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듀데이트가 지나야 우리 전 교수님이 제안한 아까 13,000 TU급으로
해상 비즈니스 클래스를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한 평균 25노트 이상의 2배의 속도로 신속하게 딜리버리가 되고, 파나마운하가 올해부터 확장 개통이 되잖아요. 이제 파나마운하까지 통과해서 미주 구주 노선을 이게 관통해내는 그런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수님께서 저희 그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었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맥락 자체가 아마 머스크가 주도하는 치킨 게임, 이미 2차 치킨 게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한 2, 3년간은 지속이 될 거고, 따라서 회사는 일단은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략을 펼 수 있는 타이밍과 방향을 찾아보고 지금 현대상선도 계속 지금 적자 상태죠. 네. 내년에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지원이 없으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이제 조선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대우조선은 우리가 4조 2천억을 때 투입을 해서 약 3조 정도가 현재 투입됐다고 그러는데요. 금융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 업계가 사실 빅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빅3라 그러지만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 개인데,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3호조선, 미포조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세 개로 나눈다면 실제로 한 5개 정도 되는 조선 회사가 있는데, 과연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서 4조 2천억을 투입하면서 한진해운, 이 해운회사를 살리는데 3천억을 투입해달라니까 그걸 안 해가지고 이거를 법정관리에 집어넣는 게 과연 맞느냐. 해운이 먼저 발전해야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필요한 신주를 발주를 해야 조선사도 살 텐데, 선우가 뒤바뀐 게 아니냐. 아까 김영무 우리 선박 부회장님도 왜 조선은 살리면서 해운은 안 살리냐. 이것이 이 박근혜 정권이나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조선은 망하면 바로 노동자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몇만 명이 서울에 와서 상경에서 데모를 하니까 정치적 부담이 돼서 돈을 넣지만은, 해운은 전 세계 한진해운, 현대상선 해운 직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망해도 와서 서울에 와서 모여가지고 데모를 할 수가 없답니다. 다 흩어져 있으니까. 다 중국에 있고 유럽에 있고 다 상선 지배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적으니까 그냥 해운은 죽여버리고 조선에만 돈을 투입한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혀 이것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나 이 정치 집단들이 표만 의식하고 그때그때 정치적 부담만을 판단해서 국가의 기간 산업을 결정한다면 우리 국가의 미래의 경쟁력이 뭘로 담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해운과 조선이 계속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상생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정치적 고려에 따라 판단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김우중 시대부터 지금 여러 번 우여곡절을 거쳐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지금 현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IMF 전에 한보철강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한보철강이 계기가 돼서 IMF가 온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으로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같은 상황이 대우조선해양인데, 우리 대우조선해양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한번 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김장진 전무님. 예. 저희 51페이지 준비한 자료 좀 올리시죠. 예, 저는 좀 전에 여러 가지 저 비난의 말씀도 있고 또 격려의 말씀도 있는데, 조선소의 시각에서 한중일 상국의 자국 발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시면은 해운이나 우리 연간 산업의 대략의 그 현상을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조선소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의 시장은 극히 열악합니다. 우선 그 숫자로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4년간 한국조선소들이 인도한 선박수와 그 중에서 자국 발주선의 비율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알기 쉽게 한국은 연간 한 300척 정도의 초대형 선박들을 인도합니다. 중국은 연 한 800척 정도의 선박을 인도합니다. 또 일본은 400척 정도의 선박을 인도합니다. 한국은 그 척수는 적지만 이 배들이 초대형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국선의 발주 비율은 한국이 10%,
중국이 25%, 일본은 50%에서 60%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17만 명의 종업원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그 한국 조선업에서 자국선의 비율이 그 10%에 불과하고 척수로 말하면 연간 한 30척 정도 됩니다. 그러나 6만 명의 종업원이 먹고 살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 자국선이 연간 200척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해운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신 같이 뭐 똑같은 현상이 여기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그 조선소들은 외국 시장에 나가서 그 오픈 마켓에서 자유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그 공급 가잉으로 선박 발주가 일시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아마 이런 추세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계속될 걸로 누구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불어나고 또 시장은 돌아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한 가지 근인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자국선의 발주량이 많은 나라가 그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그 자국선 발주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지만 만약 현재 발주되고 있는 연간 30척을 약 60척 이상, 그렇다면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인도하는 그 선박이 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의 더 이상을 기대하면 좋겠지만 국가의 그 돈이 필요하고 또 일시적인 그 급성장은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그 30척에서 60척으로만 늘려주면은 지금 17만 명이 일하고 있는 이 조선업이 불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 60척 정도만 확대를 해주면은 앞으로 다가올 그 조선 그 회복기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위 그 세계 1등 기술 인력, 전체 우리 종업원들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이 30%만 먹거리를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은 언제라도 시장이 회복되면은 우리가 단번에 전 세계 마켓의 그 30%, 4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그 승승장구하던 그 중국도 한때 그 55만 명 정도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3년간의 불황을 겪으면서 그 55만 명이 지금 3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전성기에 16만 명이 이 조선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5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은 지금 피크 시점에 대략 한 7만 명 정도 인원이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약간 줄더라도 저희 추정은 15만 명이 앞으로 이 업을 자리를 지키고 계속 해나갈 걸로 전망됩니다. 그 중에 핵심 인력은 30%. 이 30% 인력을 어떤 경우든 지켜낼 수 있으면은 저희는 그 씨앗을 가지고 앞으로 1등 그 자리를 영원히 지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간 30척 발주하는 이 자국선 발주량을 60척으로만 좀 늘어준다면은 주변의 연간 산업과 더불어서 조선 산업도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중에 이미 정부 측에서도 검토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조선소들이 그 재무 상태가 일시적으로 좋지 않아서 뭐 부채 비율을 어떤 퍼센티지로 제한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시고. 부채 비율. 예. 그다음 선종을 그러니까 에코십이나 고도 기술 선박에 제한하는 부분을 그 일반 선종으로 좀 확대해 주시면은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일반 선정까지. 네네. 일반 선정 뭐 벌크선까지, 뭐 탱크까지. 탱크라든지 뭐 콘테이너도 좋고요. 컨테이너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런 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난골 그 드릴십 그 어떻게 그 인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협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 그 K핵심의 행장님도 나와 계신데 우선 그 여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절충 중에 있고요. 아마도 앞으로 한 2개월 정도만 더 좀 작업을 하면은
상호 좀 갭이 있는 부분을 더 내로다운을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지금 엑심뱅크가 앙골라에 가 있습니까? 협상 중에 있습니까? 여기는 않고 지금 예, 여기 대우조선에서 전면에 나서는 저희 대우조선하고 그다음에 그 KDB가 지금 여러분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앙골라 석유공사에서 우리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1조짜리의 그 드릴십 2채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인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앙골라가 뭐 IMF에 들어가냐 마냐 이 금융이 안 좋아서 그걸 인수를 못하겠다고 지금 인수가 거절돼 있어. 빨리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은 다 투입돼서 지어놨는데 걸려 있는 게 있고 그 FPSO 그거는 인도 됩니까? 저 호주에서 예, 그 FPS는 한 3조짜리 그 프로젝트인데 내년 3월 말 이전에 출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들어오면 지금 미수금이 얼마쯤 몇 %쯤? 지금 미수금은 이건 이제 공정이 진도하는 베이스로 매 월간 기승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의 다 미수금은 대략 한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 안 남?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헤비테일이 아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수함 분야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이 SLBM을 만들어서 일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핵 추진 잠수함은 대우조선에서는 만들 수는 없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대략 잠수함의 그 배수톤이 한 4,000톤 이상 되면은 소행 그 핵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쪽은 그 스마트 리액터 그 부분을 원자로 부분을 제하고는 모든 기술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몇천 톤, 3천 톤까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천 톤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SLB라는 게 서브마린 론치 밤보 미사일이라는 말인데 잠수함에서 이렇게 발사하는 미사일 기술입니다. 이게 전략 그 무기의 일종인데 또 우리도 이러한 전략 보강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이런 거를 맨 우리가 미국에다가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사, 레이시온 같은 미국 군산 복합체만 돈 벌어줄 게 아니라 사실 국방도 국방 예산을 맨 사드든 뭐 미사일이든 미국에다 그냥 미국 로키드 마틴한테 우리가 10년간 갖다 바친 돈이 66조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 돈을 좀 우리 대우조선이나 우리나라 방산업체한테 좀 맡겨서 좀 무기가 좀 다르더라도 이 개념을 하면은 우리 산업도 살고 우리 방위도 될 텐데 모든 걸 이렇게 우리끼리 협력을 못하고 국산 발주가 이것밖에 한 10%, 20% 전부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현대상선에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국내 화주들이 우리나라 상선에 물건 운송을 맡기는 게 20% 이하밖에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서비스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왜 우리나라 화주들이 시작 자체는 조금 역사를 좀 더 거슬러가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은 이제 국적선사들, 국적화물들의 그 정시 서비스로 이제 이름이 높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정시 도착률이 서비스 좋다는 걸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2008년, 2010년에 머스크가 그렇게 그러니까 국내의 금융을 이용해서 대형선을 발주하고 이걸 가지고 가격 경쟁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는 정책적으로 또 엇박자가 나서 저희 배들은 팔고 용선을 하면서 코스트 구조가 오히려 악화되는 구조. 그래서 머스크는 운임에 대한 운임 경쟁력 때문에 머스크는 원가 경쟁을 확실히 확보하는 경쟁을 가고 있었는데 회사는 오히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때문에 원가 구조가 악화되는 방향을 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조선사끼리는 수주 경쟁을 하면서 저가 경쟁을 해가지고 FPSO 같은 경우는 3조짜리인데 인수회 때부터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1조가 벌써 손해를 났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가슴이 아프던데 해양 플랜트도 그러고 우리 삼성중업, 현대중업, 대우조선해양이 서로 수주 경쟁하면서 저가로 해가지고 외국 선주들한테 고급 대형선을 싼 값에 우리 금융이 지원해서 갖다 줬더니 그게 우리 해운사를 죽이는 칼날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어리석은 경제 운영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 모두 이런 전문적 능력이 없더라도 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비상경제대책회를 당연히 소집해서 각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야 될 텐데 대통령께서 이 물류 사태가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경제부총리를 독대도 하지 않고 해수부 장관이나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그랬어요. 최순실이 만날 시간이 있어도
이 경제장관 만날 시간 없었습니까? 모든 화주들이 지금 속이 타가지고 한진호에다가 컨테이너를 실어놓은 우리 기업인들도 와 있습니다만 자기 물건 실어놓은 게 한 달째 파나마운하에 계류돼가지고 그 선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물을 달라고 프랑카드를 걸고 있는 이런 목이 타는 현실을 놔두고 대통령이 경제장관 비상대책회의도 한번 열지 않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정부 부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예, 기획재정부 지역경제국가 문경환 과장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이제 우리 해운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운 산업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호불항이 조금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여러 차례 이제 그 호불항기가 있었지만 그건 우리 해운업계의 부단한 노력을 결과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해운업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워낙 이렇게 글로벌 이렇게 해운 시황도 안 좋아지고 어떤 말씀 계속 앞에서 했지만 이제 글로벌 선사들 간의 경쟁이 계속 심화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해운업계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도 이제 지금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래 우리 해운업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여러 가지 이제 그 깊은 고민 끝에 이제 지금 지난 10월 31일 날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떻게 그럼 할 거냐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현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강점은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약점은 무엇이고 현재 기회가 뭐고 위협은 뭐인지 그에 대한 어떤 그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나왔던 게 이제 그 가장 필요한 게 이 발전에 나왔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선박 우리 해운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선박 부분하고 화주 부분하고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인력 부분이 함께 나아가야 상생할 수 있다, 자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이고요. 지금 우리 해운업계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글로벌 선사하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체력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코치해줄 사람도 없고 같이 이걸 띄워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대책이고요. 이번 대책이 좀 잘 이렇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위원장 임종용 위원장이 이번에 경제부총리로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국정 수행할 동력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선 후퇴를 주장하고 지금 김병준 총리 지명이나 임종용 경제부총리 지명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임종용 부총리를 지명해서 지금 경제사령탑이 일종의 2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재부 직원들도 양쪽에 보고를 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답답한 일인데 이 문제가 대통령께서 저는 이선 후퇴를 빨리 오늘 국회에 오셨다는데 하면은 저희 기재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임종용 이 총리 문제는 또 별개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경제를 문제로 해서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금융위 우리 김선문 과장 오셨지만은 그 임종용 나는 위원장이 주도해서 사실 이번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도 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보지만 그 시점도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9월 달이나 10월, 11월은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가 겹쳐서 컨테이너 전기 항로에 가장 풀로 이렇게 화물이 적재될 시기인데 이거를 법정 관리로 들어감으로써 물류 대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과연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문 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또 뭐 사실 이제 한진해운 법정 관리 간 이후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제가 그 1년 동안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 구조조정을 실무 책임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여기서 지적된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뭐 금융위나 구조조정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뭐 조목조목 당연히 반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적되는 게 너무 많아서 뭐 사후적으로 이제 나중에 자리가 있으면 저 금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저는 이제 기재부하고 해수부가 이제 10월 31일 날 같이 금융위하고 같이 이제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내놨으니까 그 이제 해수부 마지막 과장님께서 그거는 좀 갈무리해 주실 것 같고, 저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제가 이제 사무관 때도 많이 했고 지금 실무자로 한 거에서 뭐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부 해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한 거는 플로어 질문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해운업이나 조선업이라는 것도 구조조정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조조정은 저희들이 그런 스킴을 먼저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머릿속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구조조정 스킴이 있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은 기업,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채권은행. 채권은행 중에서 가장 기업금융을 만하는 산업은행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로치고 정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이렇게 이어지는 스펙트럼 선상에 이런 구조조정을 좀 나눠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 시장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사전적 구조조정이고요. 채권은행, 가로치고 정부, 그 다음에 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이 사후적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해하시고 아시겠지만 사전적 구조조정이 돼야 사회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아무 잡음 없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나 이런 걸 발행해서 금융을 많이 하는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가요. 그래서 만약에 해운업도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이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선주협에서 말씀드렸지만 버티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둘이 합병을 한다든가 그런 걸 논의가 됐어야 이런 문제가 적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적절한 타이밍이고 비용도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금융위원회에서 특히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파트에서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일단 제가 항상 주위에도 말하지만 낙제입니다. 40점이 넘지 않는 상태에서 저한테 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을 성공시키기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까 선조표에서 쭉 지적했는데 당연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당연히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이미 해결됐어야 될 문제가 정부에서 넘어온 겁니다. 예. 제가 들여다보면 벌써 모든 이해관계자, 기업이라든가 시장 돈을 빌려준 은행이라든가 회사채도 빌려주는 건 시장에서 빌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도 썩 나이스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구조조정을 저는 잘했다고 해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꼭 구조조정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한진해운 또는 현대상선 두 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현대상선은 뭐 사실은 상반기 때는 현대상선에 집중했고 하반기에는 한진해운에 집중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가? 제가 그냥 변명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고 뭔가 그거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를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 개인적인 실무자 1년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제안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간접 금융이 많이 줄어들고 직접 금융이 많은 그런 시장 환경에서 특히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해운업은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이 협약채권이라고 그러는데 30%가 채 안 됩니다. 비슷합니다. 약 30%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적 구조조정이나 사후적 구조조정 왔을 때 사후적 구조조정을 왔을 때 먼저 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이라든가 자율협약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빌린 돈이 없거든요, 별로. 30%밖에 안 되니까 자기는 산업은행은 다른 은행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야, 이 회사 좀 살려보자 할 유인도 없고 실질적으로 워킹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1월 31일 또는 현대상선이 2월 2일 날 이제 발표를 하고 조건부 자율협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자율협약을 하는데 이 조건부 자율협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과 자율협약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조건부 자율협약은 실질적으로는 법정 관리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양사 모두 대한민국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구조조정 스킴이라는 거죠. 용선료를 깎고, 용선료는 사실 상거래 채권입니다. 상거래 채권이고 워크아웃 또는 자율협약에서는 이 돈은 깎아주지 않고 그냥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 자율협약, 즉 거의 법정 관리 가서나 할 수 있는 용선료 조정, 그 다음에 회사채, 채무조정, 심지어 선박금융 상환유예, 그 다음에 협약채권자 채무조정을 성사로 정상화 방안을 했던 겁니다. 강력한 채무조정 방안이죠. 성사되기가 저희들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말도 했고 산업은행 관계자도 5에서 10% 시작했을 때 성사 확률이 그 정도로 해운업 양사가 그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어려웠다는 거죠. 법정관리위에는 사실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대한민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스킴 하에서 구조조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뭐 러프하게 한 1.4조 정도의 채무조정을 해서 숨 정도 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한진해운 뭐 사실은 뭐 되게 세간의 의혹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세간의 의혹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2월 2일 날 현대상선이 이런 스킴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봤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작년 12월 말부터 2월까지 한진해운은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했고 그 결과 3월 초에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그건 요약합시다. 특별 언론에 나온 이야기고 이제 플로우 하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월 초에 이미 한진해운에 컨설팅 해본 결과 굉장히 현대상선보다 더 나빴다는 거죠. 그게 있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뭐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천억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 스펙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언 같은 걸 하나만 좀 드리면,
그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대상선과 똑같은 스킴이 되려고 했으면 용선협상이나 이런 게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하는 게 100% 됐을 때 돈이 6천억에서 9천억이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100%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러프하게 1조 원 이상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거는 현대상선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에 필요한 돈이 약 1조 정도 됐을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그 만약에 그 저희들은 어려웠던 게 상반기 내내 이제 양대 선사하고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대내에 처명을 또 했었고, 또 법정 관리가 아닌 그 지원에 나섰을 때 또 사실 이제 저희들이 구조조정하는 실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결과만 보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적하는 게 굉장히 좋죠. 아마 1조 원을 지원을 해서 그 현대상선 한진해운을 지원했으면 그 제2의 대우조선이라든가 또 폭탄 돌리기 하는구나, 국민 혈세를 또 넣는구나, 이런 비판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구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저는 그 유동성 지원을 또 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동성 지원을 할 때 그러면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유동성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 프레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이제 좀 드릴 수 있는 말이고요. 더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질문은 성실하게 답할 텐데, 그런 어떤 지원했을 때 그 결과만 놓고 비판하는 거 플러스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플레임을 제3의 플레임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이제 구조조정했던 실무자로서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기 위원님께서 이번에 그 뭐 해운 뉴딜 그 정책이 그 사실 많이 반영이 또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그램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6.5조짜리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그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한국 선박 회사고 그 도니지뱅크, 그게 이미 10월 30일에 발표한 다음에 관계기관 TF를 통해서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고요. 2번이라고 해서 TF를 했고, 그 금년 중에 그 설립 방안이라 계획을 충실하게 해서 걱정하지 않으시게 각별히 챙겨서 발표한 거는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따가 한진해운 한번 발언 좀 하십시오. 그 전재우 과장님 짤막하게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가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저희 쪽에 듣고 싶은 얘기가, 지난번 10월 31일 해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쟁 강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냥 활자로 된 부분 가지고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운이 08년도부터 되게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안 좋으냐 하면 08년도하고 16년을 9년을 비교해 보면 운임이 벌크 같은 경우는 90% 인하가 됐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선사가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컨테이너사 20개를 보면 지금 8개, 9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진해운뿐만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CMA라는 프랑스 선사가 APL이라는 싱가포르 선사를 사놓았습니다. 중국 국영선사 코스코하고 CSCL이 또 통폐합을 했습니다. 국영선사가. 그 다음에 하팍 로이드라는 그 독일 선사가 아랍 선사를 사놓고요. 어제 그저께 짐이라는 이스라엘 선사와 함부르크스라는 그 컨테이너 선사 2개도 M&E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의 컨테이너 선사가 3개 있습니다. NIK, MOL, K라인. 컨테이너 부분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이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거나 통폐합을 하겠다는 회사가 8개, 9개입니다. 20개 중에서. 이게 9년간에 걸친 불황 끝에 전 세계 모든 사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만들면서는
과거의 걸 한번 들여다보니까 지난번 제가 보니까 이제 그 해운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선박, 화물, 그다음에 선원 세 가지라고 보면 선박과 관련해서 경쟁력 있고 효율성 있는 배를 싼 가격으로 좀 짓게 해줘야 되겠다는 대책하고요. 그다음 화물 자체를 최소한 국내에 있는 화물들이라도 화주와 선주, 그다음에 조선까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조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력 훌륭한 선원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 부분, 그 선박과 관련된 부분은 기재부하고 금융위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고 싶은 것들은 웬만큼 다 담았고 아까 모두의 선주협회 쪽에서도 뭐 대책에 대해서는 건의했던 거의 담았다. 실행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배에 대해서는 신조 프로그램이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12억 불짜리를 24억 불로 돈을 2배로 만들고 그다음에 선박 종류도 컨테이너에서 벌크나 탱커까지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조 6천억 정도 되는 이 돈 가지고 배를 지을 때 선사가 10% 정도만 부담을 하면 선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세대 배를 지을 땐 그렇고요. 중고선 같은 경우에는 캠코에서 선사의 중고선을 사주고 쌍각배 용선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2020년까지 1조 9천억, 2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융위에서 이야기하신 한국 선박회사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의 배를 사주면서 추가적으로 출자를 해서 재무적인 건설성까지도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배가 100억짜리 배가 있으면 시장에서 50억에 파고 살리는 상황이면 이 선박회사에서 100억을 지원해주고 50억짜리 배와 50억어치의 주식을 받고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저희가 해외 항만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글로벌 해양펀드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부 다 대상이나 그거에 따라 만들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한 6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그 돈을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해당하는 선사들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요청이 와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화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물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에 국내 화주들이 가능한 국적 선사들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선주협회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벌크 가스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뭐 무연탄 같은 이런 경치가 없는 그런 벌크 화물과 관련해서는 선주협회하고 기존에 있는 제철소, 발전소, 가스공사는 쪽에서 어느 정도 협력이 되어 있어서 상당한 부분은 국내 화주가 국내 선사를 이용하는 부분이 협의체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 부분 관련해 가지고 화물을 선화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물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선화주 간에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선원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우수해서 기존의 해양대학이나 해사고통에서 선을 육성하는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요. 일반인들이 선원이 되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 지원하는 프로그램, 오션폴리텍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또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선원들 같은 경우는 재취업이나 교육하는 부분들, 그리고 선원들의 퇴직연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복지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가 대책에 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주협회, 그다음에 화주협회 전부 참여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고 저희가 시장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대책들은 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작동이 잘 되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제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전재우 과장이 말씀한 대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해수부 전 과장이 마지막 토론을 다 마쳤는데 하나 이제 해수부 쪽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좀 달랐습니다만 항상 육지 중심의 사고를 해와서 이 바다를 개척을 못했습니다. 바다를 개척 못한 나라는
사실 그 강대국으로 융성하기 어렵거든요. 대마도 하나도 그냥 정벌도 안 하고 말이죠. 그 가까운데 다 바다를 놓치는 거 해양경찰도 노무현 정부 때 그나마 해양경찰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해수부를 또 없애버렸고 또 우여곡절에 다시 좀 부활을 했는데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도 너무 금융적 관점만 볼 게 아니라 산업의 관점이 좀 반영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이제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 발제자가 우리 전 교수님과 우리 두 분이니까 한번 좀 마무리 좀 발제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0월 31일 날 정부가 발표한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나열되어 있는 그 정부 정책들이 시종일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분명한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규열 본부장님. 이번 정책에서 발표된 그 선박은행, 그다음에 정책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이런 그 금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구조화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김영무 선박협회 부회장도 말씀 주셨고 플로우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바다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국정감사 때 보니까 아시다시피 한진해운의 그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부인이신 최은영이라는 영문학을 전공하신 가정주부가 이 한진해운의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바다를 모르시고 경영을 모르는 가정주부가 갑자기 맡았으니까 그 밑에 이제 이사들이 있고 뭐 4인방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김영무 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다 시티뱅크 출신이고 다 금융을 하시는 분이었고 7명 등기이사 중에 단 한 명도 해양대학 출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대상선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양대 출신 있습니까? 부사장님? 현대상선에 등기이사 중에 해양대 출신이 있습니까? 등기이사 중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아무튼 해양대학교 출신이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기이사 7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바다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은 사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으면 1이고 못 갚으면 1 이하로 떨어지는 건데 모든 걸 이렇게 단기 금융의 이 선박 금융의 특성, 이 거대한 장치를 매입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김대중 정부도 사실 그런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부채 비율을 무조건 400%, 200%이라 줄여라 그러니까 배를 팔 수밖에 없었고 배를 파니까 용선했는데 용선은 그때가 물량이 좋을 때니까 용선료를 비싸게 계약을 해서 이거는 고정료 10년, 20년씩 선박금융도 고정 이율로 해놓고 그런데 운임 단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어떠한 기업이라도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경영 무능력까지 결합이 돼서 이걸 악화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러한 조치를 또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렵고 사실 저도 이걸 하면서 어렵습니다. 우리 뭐 이덕훈 행장님도 답답하실 텐데 이게 왜냐하면 단기간에 회복 기능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도 유가가 한 약간 오페크가 감산 협의를 해서 $50 이상 오른 것 같더니 오페크 감산 협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40로 떨어졌습니다. $40대로. 그러면 기름이 배럴당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해양 플랜트나 그 FPSO 같은 이런 드릴링 선 이런 거 자체가 잘 팔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세일가스까지 있어가지고 유가가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유가가 적으니까 여러 가지 수송 그 뭐 LNG 선이나 이런 선박 수주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물동량이 감소된 상황에서 이 불황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그거는 우리끼리 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제변대로 우리 화주와 그다음에 선주와 해운, 조선 이게 다 서로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감대와 이 정책적 일관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튼 이 국회의 20대 국회가 2020년 5월 30일, 6월까지가 제 임기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새로운 정권과 2년 3개월을 이 20대 국회가 동반 국가를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국회의원에 있는 동안에 이 차기 정부에서도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이번에 잘 점검을 해서 선박과 조선의 동반성장, 해운과 조선 산업의 동반성장, 그리고 관련된 산업
또 우리 해운 관련자들한테 부산 지역 중소업체들이 제공하는 선박 용품 산업이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산업들이 우리 배준현 위원장 나와 있지만 많이 있죠. 거기 선원들한테 물건 갖다 납품하는 그런 아주 영세한 우리 서민들 업체까지 다 이게 사슬로 연결되는 연관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걸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는 저는 차기 정부가 한로 관계를 뚫어내면 북극해가 항로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남 지역과 강원 경상도 지역의 영남 지역 벨트가 북극 항로를 통해서 새로운 물류를 또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남북 관계도 뚫어내고 해서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해내는 그런 비전이 같이 결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미진한 점은 저 국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소화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